저는 이제 주식시장을 좋게 보는 편이 아니고요. 네. 아주 좋게 봅니다. 네, 아주 좋게 보고요. 이게 지금 주가가 설명이 되는 겁니까? 라는 걸로 싸울 정도로 좋을 것 같다. 오늘 주제는 바로 주식의 시대편입니다. SK증권에서 이제 자산 전략 팀장 현재 하고 계시고 네. 그 전에 이제 교보학사 자산운용에서 헤지펀드 네, 운영하셨던 거죠. 네네, 운영하셨던 거는 이제 펀드 매니저. 주식을 펀드 매니저인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펀드 사고 매니저. 팔고 하는 것을 네. 했던, 그러니까 고객의 돈을 받아서 그 주식을 운용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펀드 매니저는 아니신 거죠? 아닌 거죠. 그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네. 이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네네. 그래서 우리가 바이 사이드라는 말이 있고요, 네. 셀 사이드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바이 사이드라는 건 뭐냐면 안녕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산다라는 네. 사는 거 바이. 그래서 우리가 운용사 네. 아니면 은행 그쵸. 그리고 보험사, 연기금 이런 데들은 어떤 돈을 운용하는 곳이에요. 네. 근데 증권사는 어떤 곳이냐면 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세일즈를 하는, 그러니까 그쵸. 판매해주는 데라서 이걸 셀 사이드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바이 사이드에서는 주식을 운용을 하고요. 네. 여기서는 주식을 어떤 걸 사세요, 어떤 걸 파세요라고 리서치를 해주는 거죠. 네. 연구를 해주는 거. 그래서 애널리스트라고 여기는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은 애널리스트로 넘어왔는데 네. 사실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사람은 많아도 여기서 일로 넘어오는 사람은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합니다. 네. 왜 가신 거예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쪽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식 운용을 하면서도 계속 글도 많이 쓰고 네. 연구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자꾸 뭐 저를 좋아하시는 뭐 홍 박사님 그런 분들도 네네. 야, 너 넘어와서 나랑 같이 해,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이 들기 전에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또 마침 또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네. 한번 시작을 하게 됐죠. 제가 알기로 애널리스트랑 펀드 매니저가 있으면 그 기본급의 연봉은 애널리스트가 높고 그다음에 성과급은 펀드 매니저가 훨씬 높다고 하는데 이거 네네네. 맞나요? 뭐 대체로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대체로. 네네. 근데 뭐 항상 그렇진 않지만. 네. 그 전보다는 그래도 올라가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좋은 훈훈한 얘기부터 시작하니까 좋네요. 네. 자,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주식의 시대인데 그 요 책 미스터 마켓에 보면 이제 그 팀장님이 맡으신 주제가 4장 주식의 시대 새로운 밸류에이션으로 승부하라. 요 제목이 좀 괜찮아서 사실 또 요즘에 주식의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정말. 네네. 그래서 팀장님한테 우선 이제 제가 시장에 대한 뭐 질문부터 먼저 좀 드리려고 했는데 시장 얘기하기 전에 과연 이분이 얼마나 시장을 잘 좀 맞춘 분인지 우리가 한번 검증하고 들으면 네. 그 다음 시장을 조금 더 확신을 갖고 들을 수 있잖아요. 네네. 제가 알기로 작년에 주식시장 강세장을 예측했고 네. 그다음에 2020년 10월 코스피가 2,300 좀 조정 및 약세장이었잖아요. 네. 그때도 강세장을 확신했던 분 중에 굉장히 극소수 중에 한 분이었다고 들었는데 일단 네. 여기까지는 맞아요? 네. 거기까지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뭐 애널리스트가 되고 나서 네. 이제 펀드 매니저 하다가 애널리스트로 돌아올 때 뭔가 다짐 같은 걸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어떤 애널리스트가 될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저는 그 생각은 많이 있었어요. 뭐냐면 맞추고 싶죠. 엄청 맞추고 싶습니다. 그쵸. 그런데 맞추는 걸로 인정받는 게 아니고 솔직한 걸로 인정받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무슨 네.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사실 내가 조그맣게 이제 주식 사세요라고 얘기했다가 네.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거 봐요, 내 말 맞췄죠? 사셨죠?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펀드 매니저 했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너 언제 얘기했어?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저는 어떤 의견이 있으면 네. 좀 명확하고 내 생각을 명확하고 솔직하게 전달을 하자. 네네. 그래서 틀리면 틀렸다고 혼도 나고 그쵸. 맞으면 맞았다고 칭찬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쟤 왜 저렇게 세게 얘기하는 거야? 왜 이렇게 무섭지도 않아? 왜 그런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때 대부분 좀 약세장 네. 다시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왜 강세장을?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는 네. 4월 중순 이후였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3월 달에 굉장히 폭락장이었을 때는 좀 피해 있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올라온 다음부터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결정적으로 8월 달에 야, 이거는 진짜 주가 가겠다 이런 왜요? 생각이 드는 사건이 있었어요. 뭐지? 그러니까 연준에서 네. 그 8월 달마다 잭슨홀이라는 데 가가지고 회의를 하거든요. 네. 그걸 이제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는데 그때 AIT라고 해가지고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거를
도입했어요. 네. 근데 그때 그 뭐 어려운 용어니까 그거 상관없고 그때 제가 많은 연준 의원들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뭐 매일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은 뭐 그냥 보시겠지만 저는 그 얘기가 어떻게 들렸냐면 효서가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는데 주식 사라고 안 할 거야? 이렇게 들렸어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고 네. 모든 연준 의원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야, 효서가 내가 여기까지 얘기해 주잖아. 진짜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야? 진짜 그렇게 느꼈어요. 뭐라 얘기해 느낄래? 내가 그동안에는 우리가 연준이라는 곳에서 네. 지난 40년 동안 뭘 놓고 싸웠냐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 그렇죠. 야, 물가가 이러다가 올라가면 어떡하지? 물가를 낮춰야 되겠다. 그런 거 물가를 낮추는 전략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금리를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금리를 자꾸 잘못해가지고 삑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산 가격이 푹 빠지는 거죠. 네. 금리가 올라가면 요즘에 뭐 주가가 빠지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확하게 야, 우리 이제 연준은 지난 4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랑 싸웠는데 지금부터는 인플레이랑 안 싸운다. 디플레이션이랑 싸울 거야. 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이거는 주식시장에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네. 자, 디플레이션이랑 인플레이션의 차이는 네.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네. 디플레이션은 가격이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럼 인플레이션이랑 싸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격이 못 올라가게 막는 거고 그렇죠. 디플레이션이랑 싸운다는 건 뭐야? 가격이 안 빠지게 막는 거예요. 네. 연준이 이제는 가격이 안 빠지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럼 주식을 사야죠. 음. 주식이 빠지려고만 하면 막는다는데 네. 왜 안 삽니까 이거를? 아니 이렇게 하면 너무 당연하지만 그 연준 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팀장님만 들은 거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도 다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분들도 다 이해할 거잖아요. 그분들 왜 그렇게 해석을 안 했죠? 글쎄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해석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들립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요즘에 디플레이션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디플레이션 얘기하거든요. 아직도 디플레이션이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막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야 유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빠져요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저는 반대로 아니에요. 연준 아직도 디플레이 고민한다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 여의도에서 지금 디플레이션 지금 진짜 걱정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저도 지금 처음 본 거 같아요. 지금도 저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변화는요, 연준의 변화는 네. 40년 만에 처음 바뀐 거라서 네. 야, 한 달 만에 6개월 만에 안 바뀌어요. 연준의 태도는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디플레이션이랑 싸우고 있어요. 네. 예. 그러면 현재 주식시장 리뷰 및 좀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데요? 자, 이것도 똑같이 말씀드리면, 자, 연준이 왜 디플레이션 싸운다고 얘기하냐, 너만. 네. 다른 사람들은 다 인플레 걱정한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연준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연준이 무슨 행동을 하느냐. 연준. 요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서 네.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채권들이 있는데요. 네. 연준이 사는 채권이 있습니다. 그 채권은, 만약에 김 작가님이 저한테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네. 제가 그래요? 100만 원 빌려줘요. 그러면 제가 뭘 받아야 되잖아요. 돈을 줬으니까. 네. 뭘 받죠? 보증서? 보증서? 종이 쪽지에다 이제 김 작가님 써주겠죠. 네. 100만 원을 빌려 받았음. 네. 언제까지 갚겠음. 이자는 얼마 주겠음. 네. 이렇게 써가지고 종이를 주죠. 그 종이가 뭐냐면 채권이에요. 네. 그 채권을 사는 겁니다. 연준이. 김 작가님이 미국 정부예요. 네. 저는 연준입니다. 네. 연준이 미국 정부한테 돈을 주면서 네. 채권을 가져오는 거죠. 채권이 여기 계속 쌓여요. 그 채권이 쌓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연준의 자산이 늘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연준이 자산이 쭉 늘어나는 거예요. 네. 연준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계속 사는 거예요. 사고 뭘 주죠? 종이 쪽지를 받아오고 돈을 계속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뿌린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채권들 중에서 물가채라는 게 있어요. 네네. 야, 이거는 좀 어려운 개념이라 좀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국채는 그냥 정부에서 돈 좀 빌려줘 나중에 갚을게 라는 거라면 네. 물가채는 뭐냐면 돈 좀 빌려줘 근데 물가 오르면 내가 돈 좀 더 줄게 라는 채권이 물가채예요. 네네. 그래서 요즘에 인플레이션이니까 물가채를 사면 됩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이 물가채를 연준에서 많이 사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네.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네. 조금 어려우니까 김 작가님이 이해하실 때까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네. 자, 연준이 물가채를 산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네. 자, 물가채는 아까 제가 언제 좋은 거라고 그랬죠? 물가 오를 때. 인플레이션이 올 때 좋은 거라고 네. 그랬어요. 인플레이션 온 만큼 이자를 더 줄 거예요. 네. 근데 그 채권을 연준이 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만약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걱정이 되고 있으면 네. 그걸 사고 있을까요? 안 사죠.
만약에 연준이 이걸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내가 돈 벌었다 그러면서 이 채권을 살까요? 아니에요. 그 채권을 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믿게 하고 싶어서예요. 네. 근데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연준은 아직도 디플레이션이 올까봐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디플레이션이 걱정되는 거야. 진짜로. 네. 그래서 사람들 이 채권을 사서 이 가격을 올라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아 인플레이션이 오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물가채를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연준은 디플레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준은 디플레 걱정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인플레 걱정을 하고 있고 네. 조금 다른 거네요. 인플레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저는 인플레 걱정하시는 분은 쓸데없는 걱정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돼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주가가 빠져요. 이거는 저는 그거는 진짜 별로 의미 없는 고민이다. 이건 마치 작년 8월 달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면서 주식을 팔았던 분들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네. 지금은 연준은 아직도 디플레를 걱정하면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럼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아마 오늘 날짜 기준 한 3,050에서 뭐 약보합 양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럼 향후는?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주식 시장,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라고 하면, 자 코스피가 중요한 거는 코스피는 이거는 증시에 아주 좋은 환경인 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빠지려고 하면 연준이 어이구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니까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올라가려는 환경은 됐어. 근데 진짜로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실적이 좋아져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회사들이 믿을만 해야 돼요. 네. 믿을만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 작가님이 뭐 예를 들어서 올해는 100만 원을 버는데 내년에는 100만 원 적자가 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200만 원을 벌어. 왔다 갔다 해요. 아, 별로 안 좋은데요?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근데 올해 100만 원 아니고 50만 원 벌지만 내년엔 60만 원 벌고 70만 원 벌어요. 안정적으로. 누가 더 좋은 걸까요? 후자가 훨씬 좋잖아요. 네. 그걸 보고 실적의 안정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안타깝게도 그동안은 실적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많이 떨어지는 사이클 산업이라서 그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걸 이제 좀 다른 표현으로는 채찍 효과, 중간재의 비중이 많은 나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애플이 아이폰이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의 부품 업체한테 내가 30% 정도 더 팔릴 것 같으니까 너는 30% 더 만들어줘 부품을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가 30을 주면 30을 더 주더라도 내가 만들다가 불량이 날 수도 있으니까 35만큼 더 만들어줘 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회사는 어떻게 되냐면 이 다음 회사한테 35가 아니고 40만큼 더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불량이 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애플이 만약에 요만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게 요런 식으로 돼가지고 끝단에서는 더 많이 이렇게 됩니다. 엄청 많이 만들죠. 얘가 조금만 바꿔도 얘는 이렇게 많이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은 다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가 조금 좋아지면 이만큼 좋아졌다가 조금 안 좋아지면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에 너무 민감하네. 이 실적이 왔다 갔다 하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안 좋죠. 이 회사는 이 나라에 있는 기업들은 경기 좋아진다고 하면 막 좋다가 또 안 좋아진다고 하면 또 막 안 좋다가 에이 별로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에 하나인 거군요. 요인입니다. 그 중요한 요인인데 제가 이거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면 2014년에 14년. 태국에서 어떤 그 CFA 협회에서 강의를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약간 굴욕적인 사건인데 그분이 그 강의를 하러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진짜 한국에 꼭 한번 와보고 싶었다. 네네. 응? 왜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한국 사람들은 진짜 길 가던 사람들도 방긋방긋 웃고 너무나도 행복해가지고 막 춤을 추고 다니는 사람일 것 같아서 그랬다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되게 열받게 아니 니네는 실적을 맨날 100만큼 나온다고 100조만큼 나온다고 하더니 매년 지나면은 70조 나오고 60조 나오는데 왜 다음 해가 되면 꼭 100조가 나온다고 또 얘기를 하냐? 놀리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는 왜 이렇게 옵티미스트가 아니야? 그러니까 낙관적이냐? 너는 결국에는 60조로 끝나고 70조로 끝나던데 왜 그 다음 해를 전망할 땐 항상 100조 넘는다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진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볼 때는 그런 시각이었던 거예요. 니네는 잘 나온다고는 하지만 안 나오던데?
맨날 이랬던 거죠. 믿음이 없는 거군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작년에 우리나라가 바뀌었어요. 그게 작년에 바뀐 거예요?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네. 코로나가 터지고 막 이렇게 글로벌 위기가 터지면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네.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좋아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교역량이 10% 빠지면 우리나라 실적은 20% 빠지고 막 이랬던 네. 거예요. 근데 작년에는 반대로 글로벌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졌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덜 안 좋아졌어요. 왜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구조가 바뀐 거예요. 10년 전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는 어떤 기업들이 있었냐면 뭐 삼성전자 당연히 있었지만 당연히 있었죠. 뭐 KB금융 그리고 포스코 네. 그리고 한국전력 뭐 이런 회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회사들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이런 회사들의 특징은 글로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요. 네. 근데 지금 우리 10등까지 뭐가 있냐면은 LG,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 LG화학 뭐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외부 환경에 물론 영향을 받지만 네. 자체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 있는 거예요. 야, 외국에서 이제 해외에서 뭐가 되든지 관계없이 야, 우리는 자체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 라는 애들로 포진이 되는 거예요. 지도가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상위 기업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현상들이 수출 데이터나 이런 데서 보면 딱 나와요. 아, 우리나라 기업이 변했다. 근데 외국인이 왜 안 사? 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번 1분기 실적이 네. 확인되고 2분기 실적이 확인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잠깐만 실적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잘 나오네? 이런 생각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기 시작하면서 네.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져질 것 같다라는 네.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언제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까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달러가 약세가 되면 들어와요. 아니면 뭐 금리가 어떻게 되면 그거는 이제 매크로 얘기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투자자들이 봤을 때도 살만한 기업이 돼서 그 기업을 사러 들어오는 게 더 좋은 수급인 거예요. 그쵸. 그냥 달러가 뭐 약세가 돼서 들어오면 달러 강세도 또 나갈 거 아니야. 그런 수급은 별로 좋은 수급이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 기업이 이 회사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좋아졌어? 안 보는 사이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지 좋은 거거든요. 어쨌든 주식을 사는 거니까. 주식을 사는 거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해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만나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은 정말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아주 조그만 이 나라에 있는 아주 조그만 기업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는 좀 다르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근데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런 투자자들도 많이 늘어나면서 네. 한국 시장도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충분히 있다. 네. 그게 올해쯤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삼성전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자, 이 삼성전자가 재평가를 받으면 네. 저는 삼성전자도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500조 정도 됩니다. 그렇죠. 500조면은 글로벌리 따져도 한 10등 안에 드는 굉장히 큰 회사인 거예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요?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이익이 안 나요, 지금. 네. 1분기 때도 이익이 안 날 것 같아요. 뭐 오스틴 공장에서 물이 안 들어와서 못 만들었어요. 뭐 이러면서 적자가 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런 현상이 생기면서 글로벌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는 그 큰 틀에서 삼성전자가 소위 말하는 바틀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바이든 정부가 나서가지고 야, 반도체 없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행정명령을 내릴 정도로.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바틀렉인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것만 해결되면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회사인 거예요. 삼성전자가. 글로벌리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이 바틀렉만 해결해주면 빵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는 거죠. 비메모리에서 진짜 이익이 나서 안정적으로 이익이 나는 시적 타이밍이 2분기가 될지 3분기가 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언젠가는 온다. 그러면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랑 똑같은 게 우리가 LG화학에서도 있었습니다. LG화학이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근데 그 전년도였던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2019년에는 LG화학이 폴란드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만들었는데 네. 아무리 해도 수율이 안 나온다는 거야. 배터리를 못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LG화학 때문에 배터리가 없어서 자동차 회사들이 난리가 날 정도였어요. 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전기차 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LG화학이 바틀렉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풀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LG화학이 주가가 급등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시기가 올해 언젠가는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렇게 되면 지금 주식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개인 투자분들은
향후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관망해야 되는 건가요? 타이밍에 대해서는 뭐 되게 따로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네. 저는 지금 정도의 가격이면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더 빠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아, 빠지면 안 돼. 여기서 더 빠지면 나는 안 돼. 큰일 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그 총알을 여러 군데 이게 장착을 해놔야 되는 거죠. 네. 더 빠지면 더 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주식을 매매하는 플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제가 말씀드렸던 1분기 때는 실패, 2분기 때 성공할 수 있잖아. 근데 또 실패야. 그러면 그때 또 주가가 빠지면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여력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략을 짜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럼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 트레이딩보다는 뭐 묵직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식을 개별 종목을 막 이렇게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하시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그 타이밍을 맞춥니까? 그쵸. 네,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를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잘 사가지고 잘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우리가 돈이 많은 분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냐면, 돈이 많아요. 막 100억, 1000억 있어요.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근데 100억 그렇게 없으시죠? 아, 네, 없이. 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있으면 그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야, 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저장해 놓을 데가 없는데 어디다가 저장해 놓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개념이 아니고, 야, 여기다가 주식에다가 좀 저장해 놓자. 채권에다 좀 저장해 놓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투자보다 저장. 그렇죠. 야, 그러니까 좋은 표현이다. 저장 공간이라는 거예요, 주식은. 그러면 좋은 저장 공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저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여유 있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거고. 맞습니다. 자, 저장 공간이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하나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자, 저장 공간. 어떤 공간이 저장 공간이 좋은 공간일까요? 금고로 따지면 되게 안전한 금고, 뭐 이런 게 좋은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루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조금 뭐 이렇게 좀 올라주면 또 좋은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가장 안 좋은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저장 공간. 전 세계에서 가장 안 좋은 저장 공간. 원금 보장? 원금이 확실하게 깨지는 저장 공간. 확실히 깨지는 데는 어디예요?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죠. 아. 마이너스 금리 채권은 네. 채권이니까 가격이 많이 변하지도 않고 네. 확실하게 돈이 깨져요. 네. 내가 여기다 100억을 넣으면 1년 있다는 99억으로 돌아와요. 그게 확실해. 네.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라는 거는. 네. 그걸 그러면 왜 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장 공간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순서로 1번부터 제일 좋은 저장 공간부터 쭉 나래비를 세워보면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마이너스 금리 채권에 지금 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많으니까 물어볼 것 같긴 한데. 한 5%? 5%? 15조 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15조 원이 아니고 15조 달러요. 그러면 1.5경, 뭐 2경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GDP가 20조 달러거든요. 네. 15조 달러가 지금 이런 저장 공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장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돈을. 왜요? 딴 데 넣으면 되잖아요. 여기는 지금 다 찼으니까 여기로 온 걸 거 아니에요. 이 순서대로 찾다가 결국은 저장할 놓을 데가 없어서 에이, 여기라도 넣어놓자 라고 하는 돈이 이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고 막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풀렸어요? 이만큼이요. 차고 넘쳐가지고 이렇게 안 좋은 저장 공간에도 15조 달러나 되는 돈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많이 풀렸어요. 감이 오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이 정도예요. 여기서 궁금한 게 다른 저장 공고가 찼다는 게 무슨 거 이게 제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더 들어갈 수 없나요? 더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는 못 사겠다라는 돈이라든지 이거는 못 사는 돈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주식을 살 수 없는 돈들도 있을 거고, 그죠? 여러 가지 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이란 이렇게 안 좋은 채권 저장 공간에도 들어가 있다. 근데 이 저장돼 있는 공간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주가가 많이 빠졌어. 와, 여기 좋은 저장 공간이다. 옮겨가죠, 당연히. 그럼 이 15조 달러나 되는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라는 아주 안 좋은 저장 공간에 저장돼 있는 이 돈은 언제든지 밖으로 나와서 다시 주가든 뭐든 받쳐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어쨌든 시장을 지금 향후 조금 좋게 보시는 편인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삼성전자라는 그런 악재가 조금 잘 있을 수 있다는 건데 다른 악재는 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혹시 네. 시장에? 저는 이제 주식시장을 좋게 보는 편이 아니고요. 네.
아주 좋게 봅니다. 네, 아주 좋게 보고요. 아주. 네네. 제가 지금 아주를 하시는 거 여쭤볼게요.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건데요? 코스피 코스닥 기준으로. 아주라고 하셨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드리진 않지만 네. 이렇게는 설명드려요. 얼마나 좋을 것 같아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그러니까요. 저는 나중에 사람들이 뭔가를 가지고 싸울 것 같은데 뭘로 싸울 것 같냐. 이게 지금 주가가 설명이 되는 겁니까? 안 되지? 라는 걸로 싸울 정도로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뭐 코스피 5천, 6천이 됐을 때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뉘앙스라는 거죠. 그렇죠. 뉘앙스. 그러니까 이제 뭐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에 시장에서 얘기할 때 야, 이게 설명이 돼? 어떤 분은 설명 안 된다고 하겠죠. 그럼 저는 이제 뭐 설명이 이렇게 해서는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야. 그런 식으로까지 저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그런 세상에 가는데 방해가 될 만한 악재는 또 어떤 게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이제 뭐 불필요한 오해들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걱정은 네. 굉장히 불필요한 오해다라고 말씀드립니다.